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에게 벌인 끔찍한 일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40평형 거실에는 수입 가구들이 즐비하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다. 이곳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박정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다. 박정희는 오늘따라 유독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아들 민수가 사귀고 있다는 여자를 처음 데려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들의 연애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왔던 그녀였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들은 모두 그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대부분은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헤어지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일까? 박정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회색 니트에 검정 치마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품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완벽한 복장이었다. 오후 6시 정각, 현관문 벨이 울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자 아들 민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 뒤로 키 165cm 정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동남아시아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어를 할 줄은 아는 것 같지만 억양이 어딘가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응엔 티 리나라고 합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베트남 여성이었다. 그것도 나이는 고작 27세로 보였다. 아들과는 13살 차이였다. 아, 그래요? 들어와요. 박정희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들이 외국인과 사귀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동남아시아 여성이라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박정희는 리나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범한 원피스에 가방도 명품은 아니었다. 신발도 10만 원 정도로 보이는 단화였다. 전형적인 서민층의 차림새였다. 어머님, 리나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오늘 뭔가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말을 꺼냈다. 그래요? 그럼 주방에서 함께 준비해 볼까요? 박정희는 일부러 친근한 척하며 리나를 주방으로 이끌었다.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주방은 최신식 시설로 꾸며져 있었다. 대형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까지. 리나는 이런 고급 주방을 처음 보는 것처럼 두리번거렸다. 리나 씨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어요? 박정희의 질문이 시작됐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저는 5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박정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번역 일이라. 월급이 얼마나 돼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리나가 당황했다. 어머님,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버는지 알고 싶어서. 박정희는 교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리나는 이미 그녀의 속셈을 눈치챘다. 월급은 그냥 생활할 정도예요. 리나의 애매한 대답에 박정희는 더욱 확신했다. 역시 돈 없는 외국인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민수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설마 결혼정보회사나 그런 곳에서? 아니에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리나가 조금 격하게 부인했다. 박정희의 질문들이 점점 무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가족은 어디 있어요? 베트남에? 네, 부모님과 동생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본국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박정희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다. 리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민수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궁금한 게 당연하죠. 박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저기가 숨어 있었다. 이때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리나야. 뭘 그렇게 오래 준비해? 배고파 죽겠다. 금방 갈게. 리나가 대답하며 서둘러 요리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리나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민수한테서 뭘 원하는 거예요? 마침내 박정희가 본심을 드러냈다. 리나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젊은 외국인 여자가 나이도 많고 돈도 있는 한국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뻔하잖아요. 박정희의 목소리에 도끼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는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리나가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박정희에게는 그런 말이 더욱 가식적으로 들릴 뿐이었다.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란 게 뭔지 다 알아요. 박정희가 비웃으며 말했다. 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전혀 모르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른다고요? 충분히 알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고 본국 가족들 불러들이고 그런 뻔한 시나리오 말이에요. 박정희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만해요. 그런 거짓말로 우리 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정희가 큰 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민수가 달려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민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리나를 보고 당황했다. 리나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야. 그냥 양파 썰다가. 리나가 거짓말로 대답했다. 박정희는 그런 리나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약한 여자였다. 어머니,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당연히 없었어요. 우리 둘이 친해지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리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고향 생각이 났나 봐요. 박정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리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리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베트남 요리들이 상에 올랐다. 쌀국수, 월남쌈, 그리고 한국식으로 각색한 볶음밥까지.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리나야, 고마워.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권했다. 아, 네. 근데 전 매운 거 못 먹어서. 박정희가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실제로는 외국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싫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리나 씨, 혹시 결혼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리나와 민수가 모두 놀랐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정희는 교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리나가 집에 돌아간 후 박정희는 아들을 붙잡고 앉았다. 민수야, 어머니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뭐든 물어보세요. 그 여자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박정희의 질문에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보기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 같더라.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계산적이라뇨? 리나가 왜요? 아니야, 그냥 느낌이 그래. 너무 완벽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박정희는 교묘하게 아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전략 중 하나였다.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아들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 리나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민수가 여자친구를 옹호했지만 박정희의 말은 이미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획들이 돌아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아들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절대로 우리 집안의 외국인 며느리는 안 돼. 특히 동남아시아 여자는 더더욱. 박정희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다음 날부터 박정희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리나는 아직 자신이 어떤 상대와 맞닥뜨리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박정희는 그동안 리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아파트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동네 부동산까지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활용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리나는 구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하나를 나눠 쓰고 있었고 타는 차도 없었다. 전형적인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였다. 오후 2시 박정희는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나 씨? 저 민수 어머니예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리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지난번 만남에서의 불편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다.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떤 말씀인가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5시쯤 어때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유인할 때 쓰는 달콤한 미끼와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리나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거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오후 5시 정각 리나가 박정희의 집 문을 두드렸다. 오늘은 민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불안했다. 어서 와요, 리나 씨. 박정희가 문을 열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갑고 인위적이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탁자 위에 커피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차 시간을 위한 준비처럼 보였다. 앉아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박정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리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급하게 굴지 마세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박정희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리나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민수와 사귀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 살고, 뭘 하고, 얼마나 버는지 다 알아봤어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리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어디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구로구 다세대 주택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민수 같은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박정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리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는 민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난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겠어요? 박정희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리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으려 애썼다. 어머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심해요?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박정희가 일어서서 서재로 갔다가 돌아왔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박정희가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다. 봉투에서 돈다발이 보였다. 이게 현금 5천만 원이에요. 이걸 가져가세요. 리나가 깜짝 놀라며 박정희를 바라봤다. 왜 이런 걸 주시려고 하세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민수와 헤어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세요. 박정희의 말에 리나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5천만 원이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큰 돈이죠? 가족들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머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리나가 격하게 부인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진짜 사랑한다고요? 박정희가 비웃으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 이 돈을 거절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당연히 거절합니다. 리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당신 가족들 사정은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리나가 당황했다.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 말이에요. 아버지는 건설 일용직이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시죠? 박정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 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동생은 대학교 2학년인데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걸?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 박정희가 교활하게 웃었다.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동포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지만 리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5천만 원이면 동생 대학교도 보내고 부모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의 유혹이 계속됐다. 리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리나는 끝내 거절했다. 박정희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요. 박정희가 다시 서재로 가서 또 다른 봉투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걸 보세요. 사진들을 탁자 위에 흩뿌렸다. 리나가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들. 이 남자는 누구예요? 베트남에서 사귀던 남자친구죠? 리나가 사진을 보며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놀랐어요? 이런 사진들이 우리 민수한테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진들은 그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라고요? 이렇게 친밀하게 찍힌 사진을 보고 누가 믿겠어요? 박정희가 특히 친밀해 보이는 사진 하나를 들어 보였다. 실제로는 단순한 친구였지만 각도와 상황상 연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사진이었다. 어머님,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리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내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5천만 원 가져가고 우리 민수한테서 사라지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리나가 화를 내며 일어섰다.
그럼 이 사진들이 민수한테 가는 걸 막을 수 없을 텐데요? 박정희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리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을 해주세요. 박정희가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만약 거절하면 이 사진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더러운 과거도 다 파헤쳐서 민수한테 보여줄 거예요. 더러운 과거라니.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박정희의 눈빛이 악독하게 빛났다. 리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섰다. 저는 가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주일 후에 답을 듣겠어요. 리나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민수한테 말하면 바로 그 사진들이 전달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문이 닫히자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리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돈을 받고 떠나든 아니면 사진 때문에 민수에게 버림받든 어느 쪽이든 자신의 승리였다. 하지만 박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리나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리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으로는 박정희의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리나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박정희가 원하는 대로 굴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리나는 휴대폰을 꺼내 베트남으로 국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상대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부녀 간의 통화가 아니었다. 아버지, 저예요. 좀 도움이 필요해요. 리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이 건드린 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정희가 리나에게 돈봉투를 던진 지 3일이 지났다. 그동안 리나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로 자신의 협박을 무시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민수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리나와 함께 뵈러 갈게요.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정희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설마 결혼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그래서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흥분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오후 7시 민수와 리나가 함께 박정희의 집에 도착했다. 리나는 지난번과 달리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 박정희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민수가 말을 망설이자 리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 리나가 임신했어요. 박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잠깐,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리나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벌써 2개월 됐어요. 민수의 말에 박정희는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내렸다. 임신이라니.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머니, 너무 기뻐해 주세요. 손주를 보게 되신 거예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기뻐하라고? 기뻐해?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너희들이 뭘 했는지 알고 있어? 박정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민수와 리나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외국인이, 그것도 동남아시아 여자가 우리 집안의 피를 더럽히겠다는데. 박정희의 입에서 노골적인 차별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정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여자한테 속았다니요?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심해? 이건 시작도 아니야. 박정희가 일어나서 리나를 노려봤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죠? 임신해서 우리 집안에 발붙이려고?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 또 그 소리야? 임신은 언제 된 거예요? 박정희가 따지듯 물었다. 2개월 전쯤. 2개월 전?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나기 전부터 임신이었다는 거네요? 박정희의 추궁에 리나가 당황했다. 계산해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군요. 임신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올 명분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리나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박정희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민수야, 이제 알겠지? 이 여자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리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가 여자친구를 옹호했지만 박정희의 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왜 임신 사실을 나한테는 숨기고 있었어? 박정희가 리나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그건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박정희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 웃기지 마요. 당신이 아는 사랑이 뭐예요? 박정희가 서재로 가서 3일 전에 준비했던 돈 봉투를 가져왔다. 이거 기억나죠? 봉투를 리나 앞에 던지면서 말했다. 민수가 의아해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물어봐요. 당신 여자친구한테. 이게 뭔지. 리나가 당황하며 민수를 바라봤다. 박정희가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던 것을 기억했다. 리나야, 이게 뭐야? 민수의 질문에 리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안 해요? 그럼 내가 말해줄게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당신한테서 떠나라고 주려던 돈. 민수가 충격을 받아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그 돈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거짓말을 했다. 리나가 단호히 거절했던 것을 왜곡한 것이다. 리나야, 정말이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리나를 바라봤다. 민수 오빠, 그건. 리나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박정희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사진들을 꺼내서 탁자에 흩뿌렸다.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에요. 민수가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리나야, 이 남자는 누구야? 그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이렇게 친밀하게 사진을 찍어? 민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이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내심 쾌재를 불렸다. 민수야, 이제 알겠지? 이 여자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리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섰다. 그만하라고. 나는 이제 시작이야. 박정희도 일어서서 리나와 마주섰다. 당신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정말 우리 민수 아이가 맞아요? 어머니. 민수가 충격을 받아 어머니를 말렸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리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그런 사이였으면서 한국 와서 우리 민수를 만났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박정희의 말은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 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이 아이는 분명히 민수 오빠의 아이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라도 해봐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박정희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민수야, 현실을 봐.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리나가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가 한국 남자 만나서 임신하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박정희의 말에 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은 저를 전혀 모르시면서 왜 이렇게 판단하세요? 몰라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의 패턴은 다 똑같거든요. 패턴이요? 그렇죠.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한국 남자 꼬셔서 결혼하고 영주권 받고 본국 가족들 불러들이고 뻔한 수법이에요. 박정희의 차별적 발언이 계속됐다. 리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러 왔어요? 설마 한국 문화가 좋아서? 박정희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는 리나가 말을 망설였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지 고민되었다. 말 못하겠어요? 역시 숨기는 게 있구나. 박정희가 승리한 듯 웃었다. 이때 리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베트남에서 온 국제 전화였다. 잠깐만요. 리나가 전화를 받았다. 베트남어로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다. 누구 전화였어요? 박정희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제 아버지예요. 아, 돈 달라는 전화였나 보네요. 박정희가 또다시 비아냥거렸다. 아니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박정희가 깜짝 놀랐다. 다음 주에 한국에 오셔서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해요. 리나의 말에 민수도 놀랐다. 데리러 온다고? 왜?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너무 힘들다고. 리나가 박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요? 박정희가 당황하며 물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뭘 했다고? 돈 봉투 주면서 떠나라고 한 것, 제 사진들로 협박한 것, 오늘 여기서 하신 모든 말씀들. 리나의 말에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네요. 해결한다고? 뭘 해결한다는 거예요?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특히 자기 딸이 모욕당한 일은 더더욱. 리나의 말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있었다. 박정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당신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다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님. 리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민수 오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아서요. 리나야, 잠깐. 민수가 말렸지만 리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정희는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너무 심하셨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심하다고? 나는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지키려고? 임신한 여자한테 DNA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게 저를 지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박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리나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가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 설마, 박정희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 예감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리나가 떠난 후 박정희는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리나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아버지가 한국에 온다는 말과 그때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뭔가 이상해. 박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단순한 가난한 외국인 여자라면 그런 당당함을 보일 리 없었다.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정희는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7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어서 오세요. 박정희 여사님이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름은 김철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네,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조사해 주세요. 박정희가 리나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건네며 말했다. 응웬티 리나, 27세, 베트남 출신. 조사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나요? 모든 것을 다요. 베트남에서의 가족사, 학력, 경력, 인간관계, 심지어 범죄 기록까지.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강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해외 조사까지 포함하면 돈은 문제 없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알아와 주세요. 박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철수는 그녀의 절박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조사하려 하시는지. 제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고. 박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그런 사정이시군요. 요즘 국제 결혼 사기 사건들이 많아서. 맞아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박정희가 김철수의 말에 동조했다. 한편 그 시각 리나는 자신의 원룸에서 베트남으로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통화 상대는 그녀의 아버지 응웬 반타이였다. 아버지, 상황이 심각해요. 리나가 베트남어로 말했다. 화면 속 아버지는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로는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보였다. 그 여자가 어디까지 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고 제 과거 사진들로 협박도 했어요. 어제는 아이가 민수 오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까지. 리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감히 내 딸을, 내 손녀를 모독하다니. 아버지, 이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그 여자가 어디까지 하는지.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는데. 물론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게 있다.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계열사 직원들에게 연락해라.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네, 아버지. 리나의 얼굴에도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탐정 김철수는 박정희의 의뢰를 받은 지 3일 만에 베트남 현지 조사원들과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김철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베트남 현지 조사원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리나의 출생지로 알려진 호치민시의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곳은 고급 주택가였다. 그것도 상당히 비싼 지역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맞지 않았다. 더 이상한 것은 리나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였다. 건설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현지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김철수는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 사이 박정희는 민수를 만나 리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려 애쓰고 있었다. 민수야, 정말 그 여자를 믿을 수 있겠어?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장소는 압구정의 한 카페였다.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민수가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얘기야. 넌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충분히 알고 있어요. 1년 넘게 만났는데. 1년? 겨우 1년 만났다고 다 안다고 생각해? 박정희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어머니는 저에 대해 다 아세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민수의 반박에 박정희가 당황했다. 그건 다른 문제고. 민수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정말 내 아이가 맞아? 어머니,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화를 냈다. 화낼 일이 아니야. DNA 검사 한번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안 해? 어머니가 직접 리나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런 말 못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수야, 어디가? 집에 가요. 리나랑 저녁 약속 있어서.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애인이에요. 민수가 큰 소리를 내고 카페를 나갔다. 박정희는 혼자 남아 이를 악물었다. 꼭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날 저녁 민수와 리나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리나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리나야, 어머니 때문에 미안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아요, 민수 오빠.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요. 리나가 관대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 며느리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리나의 말에 민수가 미안해했다.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어머니도 설득하고. 민수 오빠, 혹시 저에 대해 의심하는 거 없죠? 리나가 갑자기 물었다. 의심? 뭘?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 제가 오빠를 이용한다거나 아이가 오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리나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어머니의 말들이 완전히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요? 베트남에서의 내 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그 사진 속 남자는 정말 그냥 친구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나의 마음이 아팠다. 민수 오빠도 저를 의심하는 거네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연인 사이에는 서로 모든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 모든 걸요? 그럼 오빠도 저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리나가 되물었다. 민수가 당황했다. 나는 숨기는 거 없어. 정말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 봉투 주면서 떠나라고 한 것도 모르셨어요? 리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가 할 말을 잃었다. 탐정 김철수는 베트남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이야? 김철수가 현지 조사원과 화상 통화를 하며 놀라워했다. 네, 확실합니다. 응웬 반타이는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타이그룹의 회장입니다. 화면 속 현지 조사원이 말했다. 그럼 응웬 티리나는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그것도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금수저죠.
김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정보를 의뢰인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회장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베트남 부자 순위 10위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한국 돈으로 수조 원대 자산가죠. 김철수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박정희가 찾던 금 곱하기 며느리는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딸이 한국에서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나요? 아버지가 딸 교육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으라고. 현지 조사원의 설명에 김철수는 완전히 이해했다. 그럼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는 건 아마 딸이 당하고 있는 일을 해결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딸을 무척 아끼시거든요. 김철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정보를 박정희에게 알려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네. 하지만 탐정으로서의 직업 윤리상 의뢰인에게는 진실을 알려줘야 했다. 그 사이 박정희는 리나를 더 괴롭힐 방법들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직 탐정의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녀는 리나가 여전히 약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박정희는 리나의 직장에 전화를 걸 계획을 세웠다. 리나가 일하는 번역회사에 그녀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음 날 김철수가 드디어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희 여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뭔가 나왔어요? 박정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요. 김철수의 말에 박정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리나의 약점을 찾은 것일까? 그럼 지금 당장 만나요. 박정희는 탐정사무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듣게 될 진실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박정희가 탐정사무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김철수는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고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서 말해봐요. 뭘 찾았어요? 박정희가 의자에 앉자마자 재촉했다. 기대와 흥분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김철수가 머뭇거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뭘 그렇게 망설여요? 설마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박정희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아니요, 찾았습니다. 너무 많이 찾아서 문제죠. 김철수가 파일을 열면서 말했다. 일단 응웬티 리나의 베트남에서의 신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철수가 첫 번째 자료를 꺼냈다. 그것은 리나가 베트남에서 찍은 각종 신문 기사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박정희가 베트남어로 된 신문을 보며 의아해했다. 번역해 드릴게요. 타이그룹 회장의 딸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젊은 재벌 상속녀, 사회봉사활동 앞장서, 응웬티 리나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것인가. 김철수가 기사 제목들을 번역해주자 박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뭔 소리예요? 응웬티 리나는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타이그룹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박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여기 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철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타이그룹의 회사 소개서와 응웬 반타이 회장의 프로필이 있었다. 타이그룹은 베트남 부동산업계 1위 기업입니다. 회장인 응웬 반타이의 개인 자산만 해도 한국 돈으로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3조 원? 박정희가 경악했다. 그리고 이분이 응웬티 리나의 아버지입니다.
김철수가 응웬 반타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럼 리나가 재벌딸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금수저죠. 박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조사해 본 결과 아버지가 딸 교육을 위해 일부러 평민 체험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의 설명에 박정희는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다. 그럼 제가 돈 봉투 준 것도 아마 우스운 일로 여겼을 겁니다. 5천만 원이면 그분에게는 용돈 정도니까요. 박정희가 의자에서 주저앉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다. 더 심각한 건 다음 주에 응웬 회장이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딸이 한국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러 오신다고 하네요. 김철수의 말에 박정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그 시각 리나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리나 양, 오랜만입니다. 40대 후반의 정장 차림 남성이 나타났다. 이름은 박성호,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기업들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였다. 박 변호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리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말투도 평소보다 훨씬 세련되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 주셨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제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리나가 차분하게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설명했다. 박정희의 차별 발언들, 돈봉투 사건, 협박, 그리고 임신한 자신에 대한 모독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박성호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직은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준비는 해두고 싶어요. 리나의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계신 거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제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요. 리나의 말에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수 씨는 어떤 분인가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죠. 리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한편 박정희는 탐정사무소에서 나와 멍한 상태로 길을 걷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완전히 망했어. 박정희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한 행동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베트남 최대 재벌의 딸을 상대로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심지어 임신한 그녀를 모독하기까지 했다. 이제 그 아버지가 한국에 온다니. 어떻게 하지? 박정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디야? 엄마한테 급한 일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집으로 와. 지금 당장. 박정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30분 후 민수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박정희는 소파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리나에 대해서 말인데. 박정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리나가 어떻다고요? 그 애가 사실은. 박정희가 탐정에게서 들은 내용을 민수에게 설명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다. 정말이에요? 리나가 재벌딸이라고요? 그래. 베트남 최대 부동산 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야. 박정희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리나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숨겼다고 봐야겠지.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왜 숨겼을까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민수가 의아해했다. 아마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였을 거야. 박정희는 이제 리나를 감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리나한테 하신 일들은?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돈 봉투 주면서 떠나라고 한 것, 사진으로 협박한 것, 어제 DNA 검사 받으라고 한 것. 민수가 하나하나 나열하자 박정희는 점점 작아졌다. 민수야, 어머니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어머니, 리나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 당연하죠. 그렇게 모욕적인 일들을 해놓고. 민수의 말에 박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시각 리나는 변호사와의 만남을 마치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 오빠, 오늘 시간 있어요? 리나야, 사실은. 민수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오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럼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다. 리나야, 사실은.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리나가 그를 막았다. 민수 오빠, 제가 먼저 말할게요. 리나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 있어요. 뭘? 저는 사실은 베트남에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에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민수는 이미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내용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알고 있어. 네. 어떻게 아세요? 리나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서 조사했어. 조사를요? 리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리나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한 일들을 많이 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오빠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리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저를 조사했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네요. 리나야, 어머니도 이제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요? 리나가 비웃었다. 재벌딸인 줄 알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민수가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 오빠, 실망이에요. 리나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어머님도 오빠도. 제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다가 돈 있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바뀌네요. 리나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제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대해주셨어야죠. 리나의 말에 민수는 반박할 수 없었다. 리나야,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해. 사과요? 지금 와서? 리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민수 오빠,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리나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리나야, 어디가? 집에 가요.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드려야 해요. 리나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네, 이제 정말 아버지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리나가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때까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두세요. 제대로 된 사과 준비하시라고. 리나가 사라진 후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리나는 아버지와 다시 화상 통화를 했다. 아버지, 이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더 있었나? 저를 조사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이제 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리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하겠다. 아버지의 말에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버지. 박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곧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를. 응웬 반타이 회장이 한국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오후였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에는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한국 주재 베트남 대기업 임원들과 변호사, 그리고 딸 리나까지. 아버지. 리나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오늘의 리나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고급 정장에 명품 가방, 그리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베트남 재벌가의 영예다운 모습이었다. 우리 딸 고생했구나. 응엔 회장이 딸을 다독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 변호사님,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네, 회장님. 모든 증거와 법적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정중하게 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응엔 회장의 차가운 미소가 무서웠다. 한편 박정희는 집에서 초조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다. 베트남 재벌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민수야, 아직도 리나한테서 연락 없어? 박정희가 불안해하며 아들에게 물었다. 어머니, 벌써 5번째 묻는 거예요. 없다고 했잖아요. 민수도 초조했다. 리나와 헤어진 후 3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의 아버지가 언제 온다고 했지? 이번 주 안에 온다고 했어요. 이번 주 안에? 박정희가 시계를 보았다. 벌써 화요일이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정희와 민수가 모두 깜짝 놀랐다. 누구지?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성이 보였다. 박정희님 댁 맞습니까? 리나의 법무 대리인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정희의 다리가 풀렸다. 법무 대리인?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박정희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박성호 변호사가 들어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안녕하세요, 박정희님. 그리고 민수님.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리나 양의 아버지이신 응웬 반타이 회장께서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했다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네, 오늘 오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박정희님과 면담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변호사의 말에 박정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면담이라니. 무슨 면담을요? 지금까지 리나 양에게 하신 행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꺼내 박정희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용 확인서입니다. 지금까지 리나 양에게 하신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리나 양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두 번째, 5천만 원을 제시하며 이별 강요. 세 번째, 개인 사진을 이용한 협박.
변호사가 하나씩 나열하자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거요? 민수가 의아해했다. 리나 양이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녹음, 사진, 그리고 증인들까지. 변호사의 말에 박정희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럼 우리를 고발하려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응웬 반타이 회장님은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타이그룹의 회장님입니다. 알고 있어요. 박정희가 힘없이 대답했다. 그럼 회장님의 영향력도 알고 계시겠군요. 한국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정재계 인사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은근한 협박에 박정희는 더욱 위축되었다. 내일 면담 장소는 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입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리나도 같이 있을까요?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민수님도 함께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네, 리나 양의 아이 아버지이시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민수가 긴장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명함을 두고 갔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박정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정말로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런데 난 그 애가 그런 집안 딸인 줄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박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는 작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응엔 회장, 리나, 박성호 변호사, 그리고 타이그룹 한국 지사장까지 참석했다.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리나가 물었다. 일단 그 여자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보자. 진심으로 사과하면 관대하게 처리해 줄 생각이다. 응엔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 변명이나 핑계를 댄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처리한다. 응엔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법적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요? 리나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 협박, 명예훼손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최대 10억 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10억 원? 리나가 놀랐다. 네, 특히 임신 중인 상황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려하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응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희라는 여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자. 한편 박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만날 베트남 재벌 회장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정희는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지만 모두 절망적이었다. 다음 날 오전 박정희는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다.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박정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리세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라. 쉽게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심이 전해질까? 박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오후 1시 30분 박정희와 민수는 신라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의 웅장함에 압도당한 박정희는 더욱 위축되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어디죠? 3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가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진정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30층에 도착하자 호텔 직원이 그들을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이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응엔 회장이 일어서서 인사했다.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실감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리나도 인사해라. 응엔 회장의 말에 리나가 일어났다. 오늘의 리나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고급 정장에 명품 액세서리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리나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박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앉으십시오. 응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박정희와 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박정희님, 저희가 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응엔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박정희는 입술을 떨며 대답을 망설였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신라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응엔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정희를 관통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 시선을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계속 비비고 있었다. 박정희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응엔 회장이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응엔 회장이 팔짱을 끼고 박정희를 내려다봤다. 제가 리나 씨에게, 리나 씨가 아니라 제 딸 리나입니다. 응엔 회장이 냉정하게 정정했다. 네. 따님에게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신뢰요? 응엔 회장이 비웃으며 일어섰다. 그의 키는 180cm가 넘어 앉아 있는 박정희를 완전히 내려다보는 형국이었다. 박성우 변호사, 리스트를 읽어보십시오. 네, 회장님. 박성우 변호사가 파일을 열며 읽기 시작했다. 첫째, 2024년 9월 15일. 첫 만남에서 동남아시아 여자, 그런 사람들의 패턴 등 인종차별적 발언 다수. 박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둘째, 9월 20일. 5천만 원을 제시하며 더러운 외국인 피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며 이별 강요. 민수가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셋째, 9월 22일. 개인 사진을 이용한 협박 및 더러운 과거를 파헤치겠다는 위협. 넷째, 9월 28일. 임신 발표 후 DNA 검사를 받아라.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 등 모독적 발언. 변호사가 하나하나 읽어갈 때마다 박정희는 점점 더 작아졌다. 다섯째, 10월 1일.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무단으로 개인정보 조사. 그만. 박정희가 소리쳤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만이라고요? 응엔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제 딸에게 그런 짓을 할 때는 그만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만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응엔 회장이 박정희에게 성큼 다가갔다. 박정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회장님, 정말 몰랐어요. 리나가 회장님 따님인 줄 정말 몰랐다고요. 박정희가 울먹이며 변명했다.
몰랐다고요? 응엔 회장이 비웃었다. 그럼 가난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응엔 회장의 질문에 박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리나야, 어머니가 너한테 한 말들을 직접 들려줘라. 응엔 회장이 딸을 바라봤다. 리나가 일어서서 박정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리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더러운 외국인 피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 당신 같은 사람들의 뻔한 수법,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가 한국 남자를 노리는 것. 리나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박정희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 혼혈아를 낙태하고 떠나라. 당신의 더러운 과거를 다 파헤치겠다. 그만해요. 제발. 박정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그만하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실 때는 제발이라고 빌어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리나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리나야. 민수가 여자친구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리나의 모습이었다. 강하고 당당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모습. 민수 오빠도 어머님 편을 들어주셨죠. 제가 오빠를 이용한다고 아이가 정말 오빠 아이가 맞냐고. 리나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응엔 회장이 다시 박정희 앞에 섰다. 박정희 씨,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타이그룹 회장님이신 걸로. 맞습니다. 베트남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타이그룹 회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죠. 응엔 회장이 창가로 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멀리 보이는 잠실 롯데타워, 거기에 저희 계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도 여의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응엔 회장의 말에 박정희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 사주들과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정치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엔 회장이 박정희를 돌아봤다. 제가 원한다면 당신이 제 딸에게 한 일들을 모든 신문과 방송에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님, 제발.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보세요. 뭐라고요? 박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못 들으셨나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응엔 회장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제 딸에게 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정희는 한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응엔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보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정희가 소파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리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리나 씨. 아니, 리나 양. 박정희의 목소리는 완전히 굴복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크게 잘못했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리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 얼굴을 보고 사과해 주세요. 박정희가 고개를 들자 리나와 눈이 마주쳤다. 리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민수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분명히 민수 오빠의 아이예요. 리나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박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모든 게 잘못됐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머님, 저에게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리나가 엄숙하게 말했다. 모든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어머님이 하신 말들은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차별이었거든요. 리나의 말에 박정희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리나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 와서 제 배경을 알았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시는 것도 실망스러워요. 리나 양, 처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존중해 주셨어야 해요. 부자든 가난하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리나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응엔 회장이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우리 딸이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정희를 내려다봤다. 박정희 씨, 이제 선택하십시오. 선택이요? 첫 번째,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박정희가 희망에 찬 눈으로 응엔 회장을 바라봤다. 두 번째,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하시겠다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응엔 회장의 말에 박정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선택하겠어요. 박정희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증명해 보십시오. 응엔 회장이 말했다. 증명이요? 네, 말로만 하는 반성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응엔 회장이 박성호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꺼냈다. 이건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1억 원? 박정희가 놀랐다. 당신의 행위로 상처받은 모든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보상입니다. 응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사과문입니다. 주요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박정희가 사과문을 읽어보니 자신의 모든 잘못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이걸 정말 신문에 내야 하나요? 싫으시면 법정에서 뵙시죠. 응엔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박정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박정희가 서류에 서명을 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수 씨. 응엔 회장이 민수를 불렀다. 네, 회장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수가 리나를 바라봤다. 리나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수 오빠. 리나도 민수를 바라봤다. 오빠가 저를 의심한 건 어머님 때문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리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약속해, 리나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 편에 설게.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똑똑히 말씀드릴게. 리나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고 우리 아이의 엄마라고. 민수의 말에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응엔 회장이 딸을 바라봤다. 리나야, 어떻게 하겠느냐? 리나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정말로?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리나가 박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되실 텐데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실 수 있어요? 박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 손자, 아니, 손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차별하지 않으실 거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박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응엔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일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응엔 회장이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도 일어섰다. 박정희 씨, 오늘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속도 지키시고요.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희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리나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 응엔 회장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고마워요. 그날 신라 호텔에서 벌어진 일은 박정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리나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돈이나 지위로 상대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이었다. 신라 호텔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리나의 배도 제법 불러왔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그녀는 이제 완연한 예비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박정희였다. 그녀는 약속대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1억 원을 기부했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 사과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는 저의 편견과 무지로 인해 한 젊은 여성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인간을 모독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사과문이 게재된 후 박정희는 예상보다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 있게 사과했다는 칭찬도 받았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제 박정희는 주 2회씩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박정희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센터의 베트남 출신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제 박정희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우려 노력했다. 응우엔 씨, 오늘은 어떤 가정을 방문하나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 가정이에요. 아직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박정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니까요. 한편 리나와 민수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응엔 회장은 딸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했지만 리나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다. 아버지, 너무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 딸의 결혼식인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리나의 의견에 응엔 회장도 결국 동의했다. 결혼식은 소수의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아늑하게 치러지기로 했다. 결혼식 한 달 전 박정희가 리나를 만나자고 연락했다.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갈등을 빚었던 곳이기도 했다. 리나야, 와줘서 고마워. 박정희가 먼저 인사했다. 예전에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는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달라졌어.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박정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정말 부끄러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리나야, 사실 오늘 너를 만난 이유가 있어. 박정희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리나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전통적인 한국식 디자인이었다. 이건 내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주셨던 반지야. 그때는 정말 귀하게 여겼는데 박정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진짜 며느리로서 말이야. 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리나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뇨?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줘서. 박정희가 리나의 손을 잡았다. 만약 내가 그때 법적으로 대응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에게 기회를 줬어. 어머님, 이제 정말 내 딸 같아.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내 손녀처럼 느껴져. 박정희가 리나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아가. 어머님, 아직 성별을 모르는데. 상관없어. 아들이든 딸이든 내 소중한 손주야. 결혼식 당일 날씨는 맑았다. 강남의 작은 웨딩홀에는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참석했다. 리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임신으로 인해 배가 불러있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 딸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군. 응엔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베트남에서 온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다. 리나야, 정말 예뻐. 박정희가 다가와서 리나를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이 감동했다. 누구도 몇 개월 전까지 이 두 사람이 그런 갈등을 빚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결혼식은 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박정희가 축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딸을 얻었습니다. 리나는 저에게 단순히 며느리가 아닌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소중한 딸입니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나를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국경도, 문화도, 언어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리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응엔 회장이 박정희에게 다가갔다. 박정희님, 오늘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말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돈지간이 되는 거네요. 응엔 회장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정희가 그 손을 잡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리나와 민수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정희가 마련해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어머님이 너무 좋은 집을 구해주신 것 같아. 리나가 넓은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리나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닮아 옷도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박정희가 신생아실 앞에서 감격했다. 응엔 회장도 함께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네요. 한국과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졌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박정희가 물었다. 한국 이름은 지민이, 베트남 이름은 미윈으로 지었어요. 리나가 대답했다. 지민이, 좋은 이름이네. 박정희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자랄 때는 내가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민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리나와 민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박정희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세 가족이 함께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왔다. 지민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기념이었다. 지민아, 할머니한테 와. 박정희가 두 팔을 벌려 손녀를 불렀다. 지민이가 아장아장 걸어갔다. 우리 지민이 정말 잘한다. 리나가 박수치며 기뻐했다. 리나야, 정말 고마워. 박정희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요, 어머님? 너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더 나은 사람으로. 어머님도 저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아빠, 지민이가 민수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아직 말이 서툴렀지만 분명히 아빠라고 했다. 우리 지민이가 아빠라고 했어. 민수가 감격해서 아이를 안아들었다. 할머니도 불러봐, 지민아. 박정희가 아이에게 말했다. 할머니. 지민이가 박정희를 보며 말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할머니를 부르는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 박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본 리나와 민수 그리고 응엔 회장도 모두 감동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공원에서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뭉친 가족이었다. 리나의 승리는 단순히 상대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다. 증오를 사랑으로, 편견을 이해로, 갈등을 화해로 바꾼 진정한 승리였다. 그리고 박정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과 차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이 증명해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지도 알려주세요.